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주제는 수학학원을 어떻게 좀 골라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벌써 학생들 가르친 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과외부터 시작하면은 15년 훨씬 더 넘었거든요. 근데 강사로서 이렇게 일한 지도 거의 이제 10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좀 이렇게 바라다 보다 보면은 그냥 친구 따라서 학원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한 초반 한 1학년 2학년들은 어머님들의 입김이 되게 강하게 작용할 때라서 그냥 좋아 보이는데, 좀 홍보 되게 잘 되는데, 좀 그냥 입소문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알고 학원 선택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입니다. 저 이제 고대 수학과 나와서 계속 쭉 학생들만 열심히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동 분당에서 있다가 이제 여기 반포에서 학생들 가르친 지 한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회 쭉 해왔던 것들인데, 그동안 설명회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추세가 진짜 유튜브로 되게 훨씬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해서 유튜브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이렇게 오늘 오실 때 여러 가지 좀 참고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이렇게 밴드도 저희 학원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시면은 같이 제일 빠르게 공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론으로 오늘 알아볼 것은, 첫 번째, 초등수학하고 중등수학하고 좀 다른 이 것부터 한번 찾아보고요. 그럼 그거랑 다르니까 어떻게 우리는 기준을 좀 더 삼아서 학원을 좀 선택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소문, 이렇게 하더라, 이런 카더라 라는 것들을 제 생각을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머님? 수포자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학년에서 수포자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일까요? 한번 여기 보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 엄청 많이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손은 그때부터 놓지만, 학생들이 막 뒤돌아보면 난 사실 중1 때부터 너무 어려웠어, 중2 때부터 어려웠어,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사실 수포자라고 하기보다 그냥 이해를 못하고 억지로 끌려가다가 고등학교 가는 순간 난 이제 수학을 놔야겠다, 아예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중학교 1, 2학년 때 엄청나게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초등학교는 잘하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갑자기 봐서 그런가?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중학교 1학년 시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중1 때부터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이유가 제가 하나의 가장 단편적인 예시입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너무 당연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초등수학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게 종이 접기, 종이를 접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더라. 근데 같은 내용을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 이래서,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다. 우리가 초등수학 때 그냥 너무 직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감의 수학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는 걸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건 내가 알던 수학이랑 되게 다른데 라고 느끼면서,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제가 생각하는 건 논리가 조금 더 많이 보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논리를 손으로 쓰거나 말로 하는 이런 서술에 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초등수학하고 중등수학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논리와 서술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배워나갈지,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단순 연산 많이 반복하고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많이 했다면, 이런 능력을 키워야지 중등수학이 잘 대비되고, 그게 잘 대비되어야지 점점점 고등수학까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이 부분은 수학학원 선택 기준하고도 비슷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논리와 서술에 대해서 좀 잘 배우려면, 첫 번째, 수학 논리를 머리로 이해하기.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논리를 하려면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손으로 정리하면서 이해를 스스로 한 번 더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로 설명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디테일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당연한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머리로 이해한다 라는 거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 이 말 처음 들어보신 분 정말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도대체 개념이 무엇인가요? 이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수학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듣고 개념 공부를 해야 돼. 심지어 이제 학원에서도 요청하죠. 우리 아이 개념이 부족해요. 개념 좀 공부시켜 주세요. 개념이 좀 다져주세요. 근데 도대체 개념이 뭔가요? 이건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되게 그냥 추상하게 그냥 내용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 단원에 한정되어 있는 뭐 그냥 배우는 지식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정말 개념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건 논리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논리,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는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를 좀 여기서도 보여드릴 건데,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단원이에요. 쭉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건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건 고등수학이거든요. 이렇게 가장 대수에 가장 쭉 이어지는 1학기 3번과 고등수학을 이었는데, 잘 보시면 이어져 있어요. 여기서 문자화식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계산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에 이게 1학년 1학기에서 가장 큰 핵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기초가 되는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2학년 때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한 계산과 그 다음에 방정식이 아닌 부등식과 그 다음에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서 다음에 2차식을 배우고, 2차식을 배웠으니까 고등수학 올라가서 또 다른 2차 함수와 관계식을 또 이어서 배우거든요. 이런 단원과 단원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1단원, 2단원의 순서가 되게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1단원은 1단원에서 끝나고 거기에 있는 생각을 2단원으로 끌고 가지 않은 채 2단원은 새로운 2단원, 그 다음에 만약에 1학년 게 다 끝났어요. 이제 2학년 게 되더라도 1학년 때 게 확장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2학년 1학기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러면 한 단원에서의 그 단편적인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연결이 되지 않고 그 흐름이 잘 이어지지 않으면 다 복합적으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쭉 흐름을 되게 잘 알고 있으니까 보면은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여기서 조금 확장한 게 이거고, 이걸 조금 확장한 게 이거고. 근데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생이랑 수업할 때 가장 먼저 이 단원을 왜 배우는지를 알려주고, 이 단원은 이전 과정에서 얘랑 되게 연결이 이어진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그 단원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냥 그 단원에 처음 나오는 말부터 시작하고 나면 그냥 그 단원을 배운 거지 수학을 전체적인 흐름을 배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수학은 정말 논리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전 느껴집니다. 그래서 논리의 흐름이라는 건 왜 이 단원을 배울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배운 내용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배웠던 단원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이 생각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논리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장 크게 보는 수학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이 내용을 안다, 이 내용을 모른다, 공식을 안다, 공식을 모른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개념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푸는 것에서 그냥 그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전 과정, 다음 과정, 이전 단원, 다음 단원하고도 연결을 다 지어야 되는 게 가장 크게 보는 수학의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원을 알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걸 가르쳐 주려면 선생님 자체가 이런 흐름을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저도 강사 생활 오래 하고 이렇게 원장으로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흐름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강사의 수학 이해도가 정말 많이 높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이 나눠져 있어요. 초등수학만 가르치는 학원, 초등수학만 가르치는 선생님, 중등학원, 중등수학만 가르치는 학원,
또는 중등 수학만 가르치는 전문 선생님, 또 이제 고등 수학만 계속 하겠죠. 저도 예전에 강사 초기에는 고등 수학만 계속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럼 고등 수학만 할 때는 중학교 학생이 이해를 전혀 하지 않아요. 고려를 하지 않아요. 얘가 뭘 배우고 왔구나 정도만 알지 이걸로 뭘 하겠구나, 어디까지 깊이 있게 배웠구나가 아니라 고등 것만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이 연결고리가 되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초등학교 때 좀 부족한 것들을 이해를 되게 못했어요. 이걸 전반적으로 모두 다 가르칠 수 있으면은 그 흐름이 쭉 되게 잘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고등 학원이 되더라도 중등 선생님, 고등 선생님 따로 있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 경우가 물론 고등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낫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좀 하위 개념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중등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실 이게 고등 가서 어떻게 활용될지가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뭐 1학년 내용 수학 3까지는 그래도 잘 이어지는데 수학 1, 2 미적분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될 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손에 꼽아요. 학원 운영하라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페이가 엄청 다르거든요. 초등 선생님하고 고등 선생님하고 페이가 한 2배 이상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업에 고등 강사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학원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꼭 초등부터 고등까지의 개념의 흐름이 잘 잡혀있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생님이 나랑 되게 잘 맞고 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나에게 잘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선생님한테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수학상 이런 식으로 흐름이 쭉 이어지면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논리 흐름대로 그대로 학생에게 잘 전달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수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저도 제일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흐름을 가지면 되게 보람차요. 고등학교 학생이 갑자기 오면은 그 과정이 되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고등학생 뭐 중학교 딴 데서 열심히 하다가 고등 수학 안 되다가 학원 저희 반 왔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주고 잘못된 습관도 고쳐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물론 그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별로 설명하는 차이가 조금씩 또 다르고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강조점도 조금씩 다르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었냐가 저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어지게 하려면 한 선생님한테 흐름을 좀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중등 수학을 배우고 나서 고등 수학이 이어지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것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수능 대비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꼭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는 두 번째는 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필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암기예요. 다들 아시죠? 암기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 초등 수학에서 암기가 통하고 중학교 1학년 머리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 암기가 통해요. 그 이유는 전체적인 양이 너무 적죠. 단적으로 아까 말했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전범위가 고등 수학 상에 한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등 수학 가면 당연히 암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무너지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중학교 때는 충분히 내가 외워서 됐거든요. 이 개념을 외우던 공식을 외우던 아니면 문제 유형을 외우던 문제의 답을 외우던 어떤 식으로 외워서 다 해결이 됐는데 고등 가면서 암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암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숙지를 해야 돼요. 암기랑 숙지랑 조금 다른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 숙지는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암기는 그냥 외우는 것이고 숙지는 내가 익숙해지게 잘 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고 내가 쓰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도가 정말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개념 수업을 하고 처음 진도를 나갈 때 학생에게 설명을 해주고 나면 꼭 학생한테 자리 돌아가서 한번 네가 적어가지고 와봐 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저희 학원에 이제 첫 1단원을 나간다. 그러면 학생이 저랑 와서 제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죠. 제가 옆에서 이런 건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런 단원이 생겼고 이 단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한 5분에서 한 6분 내에 짧게 잘 설명을 해주고 학생은 자리에 돌아가서 책을 다시 읽어봅니다.
책을 읽어보고 제가 들었던 설명하고 잘 되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다시 거져서 다시 물어보고. 아, 선생님이 한 말이 이거였구나. 책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다시 되면은 한번 적어보라고 해요, 노트에. 이제 적을 때 책을 덮고 적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책을 덮고 적으면 대부분 학생들은 한 줄도 못 적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처음에 습관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뭘 적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저랑 처음 수업하는 학생들 오면. 그럼 알려주죠. 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적어보고 정말 맞고 틀리고 상관없으니까 한번 네가 기억나는 건 한번 다 적어봐. 그렇게 적고 가져오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피드백 해줄 때 이 부분은 좀 필요 없어,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도 괜찮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좀 빠졌다. 그러면 이 부분은 꼭 다시 알아야 돼. 그래서 직접 학생이 적어보면서 그걸 가지고 전문가가 체크하고 피드백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적고 두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확인을 다 하고 나면은 전문가에게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적어서 숙지를 하고 나면은 그거를 정말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는 말로 설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를 다 잘 적었어요. 제가 피드백 해준 것까지. 그럼 이제 학생이 가져왔겠죠. 그럼 제가 이제 노트를 보면서 학생에게 물어봐요. 이거는 뭐야? 그럼 이제 거기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대답을 하는 경우에 틀렸으면 또 다시 고쳐주기도 하고, 잘 맞췄으면 이제 넌 되게 그래도 이제 개념이 1단계적으로 되게 잘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필수 예제 같은 기본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이 과정, 말로 설명해 보는 과정이 되게 정말 중요한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서 실력이 되게 많이 늘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뭔가 설명하려고 했을 때 말이 막히면 모르는 거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거든요.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답이 나오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그다음에 누군가가 이건 어떻게 풀어?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사실 외운 거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 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개념도 말로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개별 수업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이 학생이 실력을 되게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얘가 되게 잘 풀었어요. 그럼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얘가 정말 잘 푼 게 맞나? 뭐 베꼈나? 아니면 답지를 봤나? 아니면 소시에 뭐 앞에 이렇게 보면서 계속 좀 외워가면서 풀었나? 해서 물어보죠. 누구야 이거 몇 번 어떻게 풀었어? 한번 설명 한번 해볼래? 그러면 설명을 대부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숙제를 좀 잘 안 한 것도 잡기도 하고, 설명이 잘 되면서 학생 스스로 내가 이건 이런 식으로 풀었구나 한 번 더 리마인드도 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가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흐름을 잘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그 흐름을 학생이 본인 스스로 한번 적어보고, 적고 문제 푼 거를 한 번 더 설명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설명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3 과정이 되면은 우리는 학생들이 정말 개념이 잘 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중학교 수학에서 가장 요구하는 논리와 서술이라는 거에 할 기초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지식을 외우는 거, 요즘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도 어머님들 되게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의 이해도를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도 물어보고 적게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왜 이렇게 풀었어도 물어보고, 다음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시험까지도 봐요. 매일 등원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걸 한 번 더 문제까지 또 풀어보면서 정말 다 알았다 몰랐다, 그러면은 학생의 이해도를 끊임없이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하는 공부. 아까 말했듯이 학생이 직접 써야 돼요. 이 2번이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2번이 안 되는 학원들도 많고 2번이 되는 학원을 보내도 학생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왜냐면 힘든 공부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학원에 안 다녔다면 편한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 학원 갔을 때, 요즘은 그런 학원 많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학원 갔을 때 그냥 앉아있다가 듣다 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보고 오면 되고 듣다 오면 되는 거였어요. 학원 가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하는 이렇게 개별 맞춤, 자기주도 학습을 하다 보면 학생에게 많이 시켜요.
설명도 해주고 네가 한 번 더 적어봐. 문제도 기본적으로 예제 정도는 풀어주는데 나머지 문제 정도 한번 네가 또 풀어봐. 이런 과정을 하면 학생이 힘들어해요. 내가 학원을 난 그냥 보고 들으러 갔는데 내가 다 해야 되네? 이러면서 학생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과정을 학생이 견디고 나면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를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되게 순탄하게 잘 이어져요. 근데 그 과정이 잘 안 이어지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머님들이나 학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죠. 가장 크게 노력하는 게 저희 학원에서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잘했다. 뭔 정말 되게 잘했구나. 이게 친절한 거랑 칭찬이랑 또 되게 다른데 칭찬은 잘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그 부분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숙제 같은 경우도 되게 잘했다. 숙제로 설사 다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면 그 과정을 칭찬을 하면서 내가 손으로 직접 하는 공부가 되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고등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강사의 실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학원들 같은 데 보면은 뭐 강사의 어디 대학 출신 같은 경우 적어 놓은 데도 있고 안 적어 놓은 곳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반별로 여긴 무슨 반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같은 학년이 되더라도 실력별로 조금 더 잘하는 반 못하는 반 있기도 하죠. 그렇게 나누려고 한 게 최대한 학생의 실력에 맞게 하려고도 하지만 그다음에 강사의 실력이 거기까지가 되는 경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말 잘 하고 있는 학원인가가 정말 우리 아이에게 도움되는 수학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학원을 가셔서 상담을 하시더라도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생이 어떻게 잘하는지 어떻게 좀 체크하고 얼마나 이해를 시키느냐.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를 가르쳐줄 선생님의 실력이 정말 충분한지 검증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항상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강사 오래 하고 이제 학원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세 가지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되게 다 맞출 수 있어야지 정말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저희 학원은 개별 맞춤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개별 맞춤 시스템이라고 요즘 정말 되게 많아졌죠. 저 같은 경우 한 6, 7년 전부터 이제 분당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점을 되게 단편적인 예시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로예요. 많이 보셨을 건데 여기서 탈출까지 경로 찾는 거 어렵지 않죠. 눈으로도 바로 보일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나오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렇게 생겨져 있는 미로예요. 똑같은 미로거든요. 눈으로 안 풀리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초등수학이에요. 중학교 1학년 수학. 눈으로 풀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대부분 학생들, 어머님도 잠깐 뜨끔하실 수도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 라고 잠깐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하면 되긴 하잖아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보고 그냥 되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보고 난 이거 못해. 어려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과정을 일깨워줘야 되는 게 개별 맞춤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편적으로 내가 학생 하나하나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안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인지를 학생을 체크하고 그걸 한 번 더 하게 하고 그걸 하게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로 답이 나가게 되는데 당연하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답을 눈으로 푸는 학생 절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한번 손으로 그려본 건데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고 또 이렇게 가다가 이상한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이렇게 길을 쓰는 게 학생마다 당연히 다르잖아요. 어떤 학생은 처음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뭔가 이상하면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결국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을 하는 거고 그 시행착오를 잡아줄 수 있는 게 학생을 개별적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고 강사는 이 학생이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막혔으면 다시 제자리로 방향성을 다시 알려주고 이런 과정이 저희 학원 시스템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저 3번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냥 이거 딱 보고 선생님 전 이 미로 못 풀어요 라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학원의 대부분 애들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선생님 3번 하는데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모르겠어요. 이러면 저는 되게 친절하게 되게 잘 풀어줘요. 근데 아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해봐. 절대 안 풀어줘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손도 못 댈 정도의 난이도 갭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길을 다시 잡아준다거나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학생 실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제고 뭔가 끄적끄적 거리면서 힌트를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한 번이라도 더 해봐. 이렇게 해서 학생이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다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어봐야지 그게 가능하다. 이런 게 이렇게 막혔던 부분에서 다시 제 방향으로 돌려주는 게 이게 강사의 역할이고 학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려면 개별 맞춤으로 학생에게 실력에 맞게 정말 각각 알려줘야 돼요. 학생의 실력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여기서 하나 더 보면은 요즘 개별 맞춤 수업이라는 게 있고 클리닉 수업이라는 게 또 있죠. 클리닉 수업과 개별 맞춤 수업과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개별 맞춤 수업과 클리닉 수업의 조금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개별 맞춤 수업은 그냥 내가 수업을 하고 질문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솔루션을 당연히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 과정이 정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상황을 한번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병원에 갔어요. 뭔가 아파서 갔겠죠. 의사 선생님이 그냥 얘기만 잘 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그냥 별 진도 이렇게 뭐 처방이나 약도 주지 않고 그냥 그랬군요 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고 되게 힘들어도 뭔가 주사도 놨고 약도 주고 수술도 하면서 정확하게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솔루션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잖아요. 학원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원에 오는 목표가 되게 분명하게 있어요. 그냥 친구랑 같이 오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수학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갖고 오게 됩니다. 어머님들도 그런 목적으로 학원을 보내는 거고. 근데 그냥 수동적으로 선생님이랑 강사들이 학생이 물어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질문만 받아주고 그다음에 가지고 오면 문제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은 설명은 전혀 안 한 채 그냥 문제 답만 내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클리닉 수업에서. 근데 이게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우리는 전혀 솔루션이 제공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상황을 전달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건데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한 개별 맞춤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학습 관리를 개별적으로 이게 가능한 게 개별 맞춤과 클리닉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점, 어떤 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배우겠다. 진도는 이 학생은 지금 여기 진도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달 말까지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달 말까지는 여기까지 하는 게 목적이다. 난이도 같은 경우도 시중에 대한 문제집 난이도가 되게 천차만별이니까 이 학생의 맞는 문제집 난이도는 이 교재니까 우린 이런 교재로 수업하겠습니다. 지금 이 난이도까지는 달성이 되었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다음번 복습할 땐 이 교재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을 해 주어야지 그게 진정한 개별 맞춤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학생 1대1로 만나고 1대1로 질문 받아주고 그냥 1대1로 알려준다고 개별 맞춤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클리닉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별 맞춤이 되려면 학생이 문제점 파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겠습니다라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학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섞어서 알려드렸는데 마지막 이 부분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좀 하고 나서 Q&A를 같이 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그러면 잘 많이 안 하셔요. 대부분 다. 그래서 제가 많이 묻는 질문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수학은 머리 좋아야만 잘할 수 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서 만을 빼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머리 좋으면 당연히 잘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잘할 수 있다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텐데 전국 1등을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머리가 좋아야만 전국 1등 할 수 있어요. 웬만한 상황에서. 근데 우리는 사실 전국 1등이 목표가 아니라 1등급 아니면 조금 더 느슨하게 잡아도 뭐 한 1.5, 2등급이잖아요. 그건 머리랑 사실 상관이 없어요. 고등수학 정말 어려운 수능까지라고 생각을 해도 머리보단 노력이 더 많이 좌지우지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전국 1등이 목표다, 뭐 서울대 의대 차석이 수석이 목표다 이러면 머리가 좋아야지만 그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되게 가능한 말이다.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어머님이시니까 이거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선행을 많이 나가면 시야가 넓어지니까 수학을 좀 더 잘할 거다. 중학교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 게 있으면 어차피 2학년 게 3학년에서 나오니까 2학년 거 대충 해놓고 3학년 거 좀 하자. 중등 거 대충 끝내고 고등 거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선행을 많이 나가면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겉핥기식으로 하면 전혀 의미 없어요. 내가 선행을 많이 나가는데 성취도가 있는 상태에서 많이 나가면 의미해요. 성취도가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한 과정이 끝나면 전범위 시험을 한번 다시 봅니다. 뭐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딱 끝난 날 처음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있는 문제를 한 25문제 한 세트짜리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봐서 성취도가 70점보다 낮으면 한 번 더 복습하자라고 합니다. 사실 그게 맞거든요. 성취도가 70도 안 되고 내 손으로 문제 푸는 데는 절반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2학년 1학기 거 끝났으니까 다음 거 하자. 이거는 강사랑 학원이 펀한 수업이에요. 사실 진로 나가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 더 쉬워요. 학생 부족한 방법 채우고 하나하나 개념 다시 설명하고 복습하고 심화하는 것보다. 그래서 성취도를 꼭 채워가면서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앞에 그 과정을 생기면 됩니다. 근데 겉핥기식으로 선행을 많이 나가면 이건 진짜 시간 낭비예요. 학원의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봐도 뭐 수투까지 했습니다 하면서 오거든요. 근데 수학 3 같은 경우 시험 봐도 한 3, 40점. 저희 학원 시험이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대부분 입학 테스트 많이 어렵게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은 그러면 사실 학생 상담이 잘 안 돼요. 너도 나도 다 틀리는 문제라서.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잘 만들어 놨는데도 3, 40점 이르면 얘는 도대체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겉핥기식이 아니라 성취를 높여가면서 선행을 하면 도움이 당연히 되긴 합니다. 다음에 중학교 때 1학년 때쯤 딱 요 고민도 되게 많으시죠. 경시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사고력 수학 뭐 이런저런 거 많이 하면서 경시의 권유도 좀 받아봤다. 그러면 경시를 하면 시야가 넓어져서 이것도 수학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조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에 비한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사실 이걸 준비하려면 거의 2학년 때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2학년 때까지 사실 중학교 심화도 되게 마땅치 않고 고등 선행도 되게 거의 못해요 정말. 이거를 함으로써 제가 생각하는 이득은 어려운 문제 하나를 끝까지 풀 수 있는 지구력, 인내력을 기른다. 그 다음에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서 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 두 가지가 장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수상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에 비해서 내가 시간을 뺏겨서 못하는 공부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미 고등 것까지 되게 잘 되어 있고 정말 성취도도 정말 높다. 그럼 당연히 해도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고등수학 상을 잘하면 3학년 1학기는 저절로 된다. 이것은 거의 맞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성취도가 절반 이상은 진짜 최소한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3학년 1학기 걸 건너뛰고 수학상만 많이 하는 경우는 사실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이 시기에. 중학교 3학년이 이 시기에 고등 거를 대비해야 될 시기잖아요. 이제 한 내년에 바로 시험 볼 거니까. 근데 사실 3학년 1학기 게 잘 안 되어 있어요. 3학년 1학기 거 시험을 봤는데 한 3, 40점이래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3학년 1학기 거를 다시 하고 수학상을 하느니 그냥 수학상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미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3학년 1학기 2, 30점이라고 수학상해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겠지만 이건 학년마다 조금 다르긴 하다. 1, 2학년이라면 당연하겠지만 3학년 1학기 걸 다시 하고 수학상하는 게
조금 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최종적으로는 빠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면 심화 교재를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처음 강사 막 하고 설명을 이렇게 자주 많이 하고 할 때 심화 교재라는 거에서 어머님하고 갭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이유를 제가 되게 찬찬히 생각해보고 어머님들하고 얘기 많이 해보면 심화 교재의 난이도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심화는 정말 엄청 어려운 거였거든요. 근데 그 수준까지는 아니고 어머님들은 대부분 그냥 시중 문제집, 뭐 정말 되게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A급 정도예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A급에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A스텝은 조금 어려워요.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A급 문제집에서 B스텝 정도는 충분히 다 풀어야지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단적으로 2학년 2학기 작년 원천중 문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A급에서 나오는 도형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당연히 해야지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까지 당연히 맞출 수 있고 100점을 바라본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단 90점 이상이 목표다. A가 목표다. 그럼 굳이 사실 필요 없어요. 뭐 되게 시험이 어렵다 그러는 원총이라도 되게 어려운 한두 문제 빼고는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난이도거든요. 그럼 굳이 A급에 막 A스텝까지 완료하거나 B스텝까지 정말 하나도 안 틀려고 해야지만 90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90점을 목표로 하면 꼭 한두 개 더 틀려오니까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다가 설사 B끝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A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뭐 센에서 B, C까지는 좀 당연히 해야 되고 A급 문제집에서도 한 B단계 정도는 어느 정도 다뤄주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음에 수학 시간을 재고 빨리 푸는 게 중요한가? 이거 이제 학년마다 얘도 당연히 달라요. 근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사실 많이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꼭 재고 정말 열심히 칼처럼 풀어라 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숙제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숙제할 때 노트에 숙제 시작 시간과 숙제 끝나는 시간을 적어 갖고 오라 그래요. 저 이제 숙제할 때 노트에다가 노트에다 풀라고 노트를 항상 주는데 오늘 뭐 9월 20일 좀 지금부터 풀면 뭐 한 11시 20분 하고 이제 자기 전에 딱 노트 덮기 전에 뭐 12시 20분 그럼 1시간 동안 내가 풀었구나라는 거를 몇 문제 풀었는지를 보긴 봐야 돼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3분 넘어서 넘기고 이건 아니고요. 내가 몇 시간 동안 몇 문제를 풀었구나라는 걸 학생과 선생님이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고민을 하면 좋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아까 미로에서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눈으로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한다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멍 때리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몇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나의 전반적인 대략적인 체크는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학교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이제 다가가기 한 6, 7주 전부터는 이 시간 관리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세트를 정확하게 40분 이내에 풀 수 있게. 그러면 이 연습이 안 되면 충분히 아는 문제인데도 시간 부족해서 어마어마하게 뒤에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학년에서는 꼭 필요하고 그 이전 학년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해도 되지만 전반적으로 완전 프리하게만 두는 것보단 그냥 크게 보고 내가 몇 문제 정도나 풀었구나. 그럼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학생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몇 문제 정도 풀었는데 조금 느린 편이야. 아니면 지금 괜찮은 속도로 잘 풀고 있어. 그러니까 막 닥달하면서 더 빨리 풀어가 아니라 조금씩 인지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학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일명 양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양치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초등할 때 많이 하는 학습지예요. 구몬, 빨간 펜 이런 것들. 이 대표적으로 양치기 문제거든요. 근데 양치기 문제에서 가장 큰 안 좋은 점은 내가 틀리는 거에 익숙해진다예요. 100문제를 풀었는데 5문제 틀렸어요. 그러면 순간 어머님 생각이 지금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단순 계산 5문제를 틀린 건 치명적이거든요. 양치기 문제는 이런 안 좋은 점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센 같은 문제도 A스텝 같은 경우 되게 좀 문제 수가 많아요. 간단하게 답이 나오고 센 같은 문제 A스텝, B스텝 돼 있는데 보통 한 단원에 센은 A스텝가 한 40문제, B스텝도 한 40, 50문제 이렇게 되는데
A 스텝 40문제를 풀었는데 한 5개 틀렸어요. 사실 되게 못한 거거든요. 근데 뭐 5개밖에 안 틀렸네? 왜냐면 문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은 문제를 풀기보단 내 실력에 맞는 정확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되게 중요한 건 내가 풀었을 때 정답률이 한 70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70 정도 나왔을 때 내가 어렵게 푼 거, 그 다음에 쉽게 푼 거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못 푼 것까지.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난이도로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럼 그 정도의 난이도를 잘 맞춘 상황에선 당연히 노력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센 교재를 좀 더 많이 쓰잖아요, 시중에서. 센에 문제가 되게 좋은데 저는 하나의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형별로 풀이법이 위에 적혀 있어요. 1번 유형 이런 식으로 공식이 적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리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부탁할 때도 그 부분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에 맞게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조금씩 제거하면서 많이 풀리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음,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냐? 여기선 노트만 빼면 당연히 맞습니다. 틀린 문제 당연히 오답을 해야 돼요. 근데 오답을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왜냐면 내가 틀린 걸 일단 인지하는 걸 싫어하고요. 내가 인지했는데 고치는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오답을 일단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오답 노트까지는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오답 노트 만든다 그래서 사실 다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가 정말 필요한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 많이 보면서 그런 거 좀 정리할 때나 필요하지, 중등, 고등 선행을 하는 입장에선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오답은 정말 해야 된다. 오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말 체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오답을 정말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데, 노트에서 이렇게 풀 때 칸을 좀 나눠서 정말 틀린 거를 안 빼놓고 고칠 수 없게, 그러니까 다 고칠 수 있게 꼭 체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아까 시험 본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봤을 때 일주일 동안 틀린 문제를 다음 주에 다시 풀리고, 뭐 그 문제 누적해서 또 테스트 본 거 또 틀린 문제를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시키고, 오답을 당연히 계속 시켜야 돼요. 내가 틀린 거 고쳐주는 건 당연하고, 그 문제를 재시험까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틀린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런 과정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틀린 문제를 보고 이 학생이 필요한 과정을 한 번 더 솔루션처럼 알려줘야 돼요. 어떤 단원을 봤는데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유를 잘 풀이 과정들을 보니까 얘는 2단원이 부족해서 많이 틀린 게 아니라 1단원이 부족해서 연결돼서 틀렸다. 1단원을 다시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제를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면서 오답을 꼼꼼하게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했는데 학생들이 지금 현재 실력이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동봉되어 있는 입학 테스트 설명서가, 예약서가 있는데 신청서 적어주시면 연락드려서 저희 이제 테스트 잡아드릴게요. 테스트는 1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되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과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천하기는 제일 자신 있는 과정 보라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려요. 뭐 2학년 1학기 것까지 했는데 한지 얼마 안 됐다. 아니면은 뭐 한지 너무 오래됐다. 막 이러면은 제일 자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게 차라리 더 도움됩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제 시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 상담을 직접 하거든요. 학생 상담을 하면서 물어봐요. 1학년 1학기 걸 봤는데 당연히 그 부분 아니라 2학년 것도 같이 배웠다 그러면 물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좀 자신 있는 시험으로 봐야지 전반적인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시험을 보는 이유 자체가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개별 맞춤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신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시험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보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서 어머님하고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같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할 때마다 정말 엄청 많이 하는,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예요. 학생들 진짜 열심히 공부 많이 해요. 저 때 생각해보면 저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는 것도 당연히 맞는데, 그런 눈빛으로 학생을 보면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다음에 내가 왜 안 해도 되는 거를 여기까지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학생 너 정말 되게 잘하고 있어, 열심히,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점점 더 열심히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옛날 생각해보면 그냥 이 과정을 잘해서 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학교 선생님이건 학원 선생님이건 엄마건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건. 그래서 그런 과정에 동기부여를 꼭 칭찬으로 꼭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칭찬하기가 어머님들이 되게 어렵죠. 왜냐면 어머님들은 기대치가 되게 높거든요. 우리 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는 게 눈에 먼저 보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하시기 전에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학원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얘가 너무 노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 공부 좀 해가 아니라 학원에 전화하셔서 우리 애가 집에서 너무 논다. 선생님이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어머님도 당연히 관계 좋아지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집에서 좀 시간이 공부 좀 적게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학원 선생님하고는 관계가 되게 좋아져요. 분명히 학원 선생님만 나랑 남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나?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나? 라는 생각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학원 선생님이 하면 되게 더 잘 따르게 되고요. 같은 얘기를 엄마가 하면 반발부터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할 거리도 이제 어머님들한테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학생이 되게 시험을 잘 봤다 이러면 어머님한테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저 이제 카톡으로 매번 테스트 점수도 보내드려서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오늘 숙제 평가 되게 좋다더라. 그다음에 테스트 점수도 되게 좋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만 되게 많이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 당연히 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안 하면 칭찬해야 되나요? 라고도 이제 많이 여쭤보세요. 눈으로 봐도 너무 부족한데 저는 근데 그럼에도 칭찬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 못 하시는 이유가 얘가 이 상태에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그 고민 때문에 칭찬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학생들도 알아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내가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칭찬을 받으면 학생들이 미안함이 쌓입니다. 그래서 진짜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해와요. 그만큼. 내가 여기까지 한 게 아닌데 과하게 칭찬을 하네?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안 하고 잘했다라고 하네? 그러면 정말 더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칭찬하면 학생들 더 믿고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설명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